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UN 산하에 있는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460 테라와트시였어요. 근데 2026년에 1000 테라와트시입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500 테라와트를 만든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자, 오늘 이제 AI와 전기차, 테슬라, 로봇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AI. 현재 AI 산업이랑 AI 기술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걸까요? 2024년 지금 6월이죠. 우선 세상이 AI에 관련해서 변한 거는 사실 그 전부터 AI는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2023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GPT를 발표한 이래로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는 이 AI들을 모델을 학습하고 응용하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이 학습하다 보면 많은 GPU가 필요하게 돼 있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됐고,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좀 지속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2023년 H백의 판매율을 보게 되면 구글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네 기업이 H백의 40%를 사갑니다. 강력한 수요가 존재했는데 그 수요의 40%를 기업 4개에서 가져가 버렸던 거죠.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많이 사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메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4개 기업이 전체 H백의 매출 100%를 가져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이게 거품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품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연관된 사람들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젠슨 왕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요즘 신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과거에 작년 2023년 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멘트랑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혁명인 거죠. 네, 아이폰 모멘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냅니다만 그때 그렇게 큰 세계적인 파동은 있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망속도가 2G망이었어요. 지금 요즘 여러분 5G 저희가 쓰고 있는데 2G, 우리 한국에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 2011년 같은 경우는 3G망에서 4G망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2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인내심,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도를 잘못 터치하면 모는 종이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고, 요금도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니치 마켓에 대중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틈새 시장만 형성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었고, 큰 대응을 안 했던 기업이 당시 1위 피처폰 사업자였던 노키아였죠. 노키아는 그 이후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아이폰이 일부 팬보이들에게, 애플 바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는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이 앱스토어에 앱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는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확산이 된 거고, 또 2010년, 2011년에서 삼성전자, LG전자들이 이 판에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해서 형성을 하면서 뛰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거대한 매스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수많은 앱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미디어가 소비되고, 여기에서 커머스가 소비되고, 여기에서 뱅킹이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했는데, 이 기업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 기업이죠.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변했고 기업의 질서까지 변했던 원 프로덕트에서 시작해서, 원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아이폰 모멘트라는 거고, 젠슨 왕은 지금 생성 AI 모멘트가 시작되고 있다. 즉, 이 물결이 지금은 클라우드 업체에 비춰지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연결돼서 작년에 특히 2023년에 신규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모든 기업들이 S&P 100, 500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우리는 AI로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의 AI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GPT, 오픈 AI에 있는 GPT 엔터프라이즈의 고객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PwC 같은 경우에는 GPT 엔터프라이즈의 리세일러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GPT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GPT 생성 AI 활용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파이낸스 섹터, 은행들도 지금 계속 도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로펌들도 도입하고 있죠. 다양한 기업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죠. 이것이 1차적인 물결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거겠죠.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GPU 칩의 가장 강력한 스트롱 디맨드, 강력한 디맨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만 멈춘다라면 이것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사이클이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요즘 나오는 것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사이클이 우리가 주기 반복을 이렇게 한다라면 슈퍼 사이클은 좀 더 길게 가서 호황이 10년 정도까지 가는 것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와 관련돼서는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산업하고의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면 로봇과 AI가 결합하면서 AI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연결되면서 AI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와 또 한 축은 밀리터리 산업입니다. 밀리터리가 국방이 연결되면서 지금 뭐 올해 타임즈가 2월 달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타이틀지를 만들어서 되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런 밀리터리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AI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권, 루베린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GPU 칩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가고 있다 이미. 그래서 국방성에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산업들이 연관되게 되고 있고 로봇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I 로봇은 여러분 자동차 산업보다 전체 자동차 산업보다 작게는 30배 많게는 40배 정도 큰 규모의 신산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거대한 AI 학습도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로봇마다 하이엔드 칩이 들어갑니다. 추론 칩들이.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대한 산업들이 지금 AI의 시발점, 원 프로덕트라고 하는 AI라는 이 생성 AI 기술이 그리고 여기에 결합된 GPU가 세상 전체의 산업들의 질서 재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멘트라는 거고 젠슨 왕은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의 물결은 저는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AI의 수준은 이렇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여러분들 놀라시는 이 AI 수준을 흑백 TV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TV의 역사, 화면의 역사로 보면은 흑백 TV 지금 이제 시작을 통과를 하고 있다. 이제 칼라 TV도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도 나와야 되고 대형 스크린도 나와야 되고 LED 화면도 나와야 되고 원래 화면도 나와야 되고 이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다라는 거죠. 비로소 지금 AI는 흑백 TV 산업 정도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AI 산업은 저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기간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GPU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GPU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클라우드의 어떠한 이런 시스템들 로봇들도 여러분 AI 로봇 되면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다 클라우드와 연결되지 않는 로봇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봇도 클라우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는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모든 군사용품들도 다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장비는 다 클라우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데이터 센터 산업들도 커지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서버로 공급하는 기업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단히 이 연쇄 효과와 리플 이펙트라고 하죠. 이 물결처럼 이렇게 가면서 파도 효과들이 계속해서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혁명이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요. 이제 시스코도 정말 그러니까 당시 닷컴 버블 경험해 보시는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수직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수직적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았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시스코는 왜 성장했냐면 당시에 스타트업들에 대한 VC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클라우드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코의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를 다 사들였어요. 근데 이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줄도산을 합니다. 그럼 이 서버 장비를 어디다 놔둡니까? 중고 시장에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고 시장에 내놓는데 사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스코는 자신의 어떠한 그 매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엔비디아 보시면 지난 분기하고 사실 기적적인 분기 실적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잖아요. 영업이익률도 미쳤던데요. 네네. 그것들을 보시면 올해 1분기를 보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는 흔히 말하는 컴퓨팅이라든지 게임용으로 팔고 있는 이 매출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죠.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즉 데이터 센터에 판매되는 이 하이엔드 칩, GPU, 그러니까 H100이죠. 이 H100이나 A100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한다라는 거고, 그로스 마진, 즉 총 매출 이익률이 78%,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65%인가 그랬잖아요. 하드웨어가 78%의 매출을 맞추는 것은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이 그로스 마진이 70%대나 80%대를 만든 적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있었지만, 물건 하드웨어를 팔아서 78%의 그로스 마진을 냈던 것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금 보유고만 해도 지금 수백억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에서 나오는 1년 이자만 해도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전체 1년 총 매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떼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이 떼돈을 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디맨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이 떼돈을 번 돈으로, 남는 이 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쫓아갈 경쟁사에 대해 간극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이 오픈 AI의 챗GPT가 있지만 구글의 제미나이가 쫓아오고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가 쫓아오고 있고, 심지어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쫓아오고 있으면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AI의 구체적인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근데 하드웨어는 여러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생산을 하고 공정을 해서 R&D 차원에서 연구를 쫙 하면 여기에서 ASMR ASML, 네덜란드에서 물건 주문해야죠. 물건 주문해서 저희 공장까지 설치되는데 빠르면 1.5년, 길게는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량 생산, 램프업 단계로 가려면 2년은 좋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보기엔 1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야, 이게 더 갈까요, 아주?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다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레미 그램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로스 마진은 그 업계의 메디언 밸류, 그러니까 즉 중간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78%는 언젠가는 이 업계의 중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짜장면집하고 분식집을 비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집이 짜장면집인데 저희 집은 팔이 날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줄을 1km를 섰어요. 그들이 줄이 1km니까 가격을 2배로 올리네요. 그로스 마진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짜장면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줄이 줄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분식집 때려치고 짜장면집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방장 구해야죠. 똑같이 구현해야죠.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줄선 사람 중에서 일부는 지친 사람들로 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사들이 다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7조 달러, 7조 원이 아닙니다. 7조 달러를 구해서 우리도 반도체 생산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월스트리트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돈 구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 그 어마어마한 상당도 안 되는 7조 달러, 이거 캐나다의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1년 GDP보다. 이 많은 돈을 구하는 거가 아마 샘 알트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일 거다. 왜? 여기서 ASMR에다가 물건 주문해야죠. 이거 물건을 주문하려면 나름대로 공정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연구자들이 있어야죠. 이 연구자들을 먼저 확보해야죠. 공장 갖고 가면 생산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내려올 거예요? 미국엔 없는데. 그러려면 미국에서도 땡겨야 되지만 결국은 대만이나 타이완이나 코리아에서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아직 구하지도 못했으니 돈 구하는 게 가장 쉬울 거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하나는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의 78%가 다 탐나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78%를 엔비디아 혼자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지금 인텔, AMD, 인텔도 지금 정신 차렸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서비스를 내놓는 거고, AMD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물론 이제 거기는 HMD를 만드는 데지만 다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B죠.
그러니까 블랙웰 100과 200을 내놓겠다는 걸 내년부터 했다는 거고, 우리 또 지난주인가 요번 주에 있었던 타이완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루빈이라고 하는 블랙웰 다음 버전까지도 자기네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칩에 있어서 좀 더 한 발씩 자기네들 앞서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젠슨 왕이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지컬 AI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물리적 AI.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처럼 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물체의 AI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봇과 AI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자율주행이 자동차하고 AI가 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모든 것에도 AI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 AI는 사실은 우리 카메라에도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정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머신러닝 기술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한 AI가 아니라 생성 AI를 얘기하는 거고, 고급형 이런 하이엔드 AI가 다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같은데, 젠슨 왕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AI 로봇을 예를 들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AI 개발자가 몇 명 있을까요? 많으면 수십 명이겠죠? 네. 네? 수백 명은 아닐 것 같고. 예. 물론 개발자는 수백 명 될 거예요. 근데 AI 개발자. AI 개발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두산에서 우리도 AI 개발하려면 먼저 H100도 구해야 되잖아요. H100 구하지 못하면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써야 되겠죠. 이것도 방대한 규모로 필요하겠죠. 자체 모델도 없죠. 자체 모델도 개발해야 되겠죠. 이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젠슨 왕이 얘기한 게 뭐냐?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우리가 AI 로봇에 들어갈 AI를 만들겠다. 근데 조건은 있다. 우리 클라우드를 써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버티컬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겠다. 근데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독특하게 뭐 오픈 AI라든지 뭐 이러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건 FSD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지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로봇들의 AI를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두산에도 주겠다. 어디서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하고 로봇이 결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결합되어 있었지만 AI는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로봇도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간 로봇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1mm도 오차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그렇죠. 개발자들이 해놓은 대로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 뭘 바꾸고 이 순서까지 정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오픈AI가 같이 투자한 피규어 AI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을 거를 주어줘. 먹을 거를 얘가 분석을 하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사과가 하나 있으니까 사과가 먹을 거를 인식을 해요. 자, 사과가 위치한 건 미리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과가 물체가 인식된 곳으로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어깨도 나아가는 거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AI가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한 다음에 그것으로 몸을 움직여낼 수 있는, 거기가 물건과의 사과와의 거리, 사과가 얼마나 연약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힘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AI에서 지금 내가 물체를 파악하고 여기서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제로 이것을 오퍼레이팅하는 이런 것들이 AI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로보틱스가 작동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와 로보틱스가 결합해서 이것을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진출한 게 뭐냐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도, 뭐 죄송합니다, 종근당에 AI 개발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꽤 되겠지만 거기에서 AI 개발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 AI 역량을 키운다? 젠슨 왕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모나이라든지 메모라든지 해가지고 좀 프로젝트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AI 학습을 우리가 시키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은 그 AI를 쓸 수 있다. 그러니 AI 개발자 안 구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한테 우리 서비스를 쓰라고 해서 이런 버티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즉 크게 요약을 대자면 두 개죠. 하나는 직접 하드웨어의 칩을 만들어서 이것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에 판매하겠다라는 거고, 한 축은 우리가 직접 AI를 만들어서 학습을 우리가 시켜서 우리 칩으로 여기에 계속해서 수많은 지금까지는 AI와 연결되지 않았던 산업들이 컨버전 되게 해서, 융합되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 AI 기술을 쓰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당연하게 AI 학습칩과 추론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것만 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존에 성장하고 있는 수요에 엔비디아 칩을 공급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는 것에 직접 자신들이 AI를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스트롱 디맨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삼성은 이제 악재가 좀 있던 게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의 투자 심리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인공지능 투천주 명단에서 빠지고 HBM 반려가 뭐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탈락했다는 이제 보도가 그 전에 나왔었죠. 보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제인슨항이 탈락 아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해줬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어떻게 보시고 당연히 이제 옆에 있는 엔비디아의 독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반도체 수율 공정이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 선발주자인 건 맞죠. 그 맞고 우리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삼성전자는 캐치업하려고 하는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쫓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많이 탈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진들도 교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율이죠. 수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오류율이잖아요. 내가 100개를 찍었는데 30개는 폐기해야 되고 70개는 성공하고 이 비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 게 HBM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HBM에서 지금 탈락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젠슨왕에 의해서 탈락하지 않지만 합격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종의 엔비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TSMC가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지만 1차 벤더잖아요. SK하이닉스는. 근데 지금 1차 벤더가 지금 후보로 두 군데가 더 있는 거죠. 하나가 삼성전자고 하나가 마이크론이죠. 이 세 개 모두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필요한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도 공장 짓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고 유럽에도 여러분 공장 짓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그럼 세 개의 공장 지역이 더 증설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개의 공장이 증설되면 생산량은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생산량을 증설하더라도 지금 타이완에 있는 공장과 미국 공장과 일본 공장과 유럽 공장, 독일 공장 이 네 개의 공장에 TSMC의 거기에 SK하이닉스 혼자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입장에서는 공급선의 1차 벤더의 다양화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만 내놓으면 SK하이닉스가 부르는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높은 그로스 마진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제발 삼성이 수율을 좀 좋게 해서 반드시 이 고급 HBM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니즈는 명쾌하게 있다. 그러겠네요.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는 계속해서 이번에 실패했어? 그러면 이건 1차 테스트는 탈락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2차 테스트 남아있고 3차 테스트 있고 4차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갔더니 2차는 좀 됐는데 조금 모자래. 전력을 너무 많이 먹네. 좀 이거 수정해가지고 3차 테스트 가져와.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젠슨이 굳이 또 삼성전자 탈락 아니다 이런 코멘트도 굳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삼성전자랑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벤더들의 경쟁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SK하이닉스에 엔비디아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HBM 없이 H100을 만든다는 건 넌센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구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젠슨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공급선 1차 벤더를 다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이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게 자꾸 힘을 북돋아주면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좀 모자랐는데 예를 들자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완성도 높여서 납품을 언제까지 좀 해줘봐. 또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테스트 떨어져도 아니야. 요거만 조금 더 좋아지면 될 것 같아. 또 기회를 주고 저는 삼성전자가 HM에 결국에 가서는 납품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가 이제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혹시 지금 사도 괜찮은 미국 빅테크 주식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단기 투자에 대한 데서는 능력이 없고요. 무슨 소식이 내일 무슨 내일 무슨 소식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선은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두 가지의 버틀렉이 있어요. AI가 진행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버틀렉 병목 현상으로 나타났던 게 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떼돈을 번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버틀럭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4월 말에 마크 주커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타에 그러니까 이제는 칩이 버틀렉 병목이 아니다. 에너지가 병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병목은 여러분 워터, 물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1년에 데이터 센터를 10개에서 50개씩 계속 매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올해 4월 달에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UN 산하에 있는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460
테라와트시였어요. 2022년에. 근데 2026년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기가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네, 2배 이상 증가하는데 2026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500테라와트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가 57개가 필요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2년 안에 57개를 짓습니까? 자, 근데 또 하나,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리백이 뭡니까?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500테라와트를 만든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 재생에너지의 생산량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 한국만 역성장하고 있고 전기차만 역성장하는 게 아니죠. 정말 무풍지대에 있는 거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재생에너지 가는데 지금 현재 이 500테라와트를 재생에너지는 못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죠. 아리백에 이 아리백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게 리가 이제 리뉴어블 재생이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클린으로 바꿔서 C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집어여달라. 그래서 좀 믹스하게 해달라. 재생에너지, 즉 솔라와 윈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라, 윈드 플러스 아톰까지 원자력까지 여서 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통과할 거라고 보여요. 전기 수요가 AI에 대한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증하는 것만큼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뭐 JP 모건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투자하는 데를 선정을 했죠. 그게 다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공급하는 곳. 뭐 이런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지금 80%씩 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은 저는 계속 상승할 거 봐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윈도우라든지 오피스에 목숨 걸지 않고 AI에 목숨 걸었고 요즘 클라우드의 수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전 세계적인 AI의 학습에 대한 추론에 대한 니즈도 증가할 거지만 아까 말했던 젠슨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지컬 AI, 즉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도 모두 다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는 커질 거고 기업들이 우리가 온프라미스로 기업의 서버 하나 둬가지고 AI 돌린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력은 되게 가속화될 건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전기다. 그래서 일렉트리시티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요즘 보면 원래도 빌 게이츠가 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는 함께 결정하죠. MS가 오픈 AI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빌 게이츠가 같이 투자를 한 건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건 빌 게이츠가 아예 에너지 사업에 개인적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버는 거죠. 자기가 에너지 투자해서 이 에너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 파는 거니까요. 뭐 나쁘게 보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룰을 지키면 내부자 거래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강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의 와트시의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다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 수입하는 로지스틱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료가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곳이 미국인 것이 미국은 세일가스 쪽에서 가스를 갖춰다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석탄 발전소는 짓지 않습니다. 세일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가스를 저가로 갖고 온다든지 재생에너지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전기의 생산 원가가 대단히 가장 전 세계에서 저렴한 국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가장 많이 지은 것은 뭐 버지니아라든지 뭐 이러한 뭐 미국의 특정 지역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미국의 전기값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값을 어떻게 싸게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AI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사업들도 여러분 섹터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빅테크 중에서는 저는 MS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AI 오버뷰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즉 이제는 서치 엔진이 아니라 앤서 엔진으로 바꾼다 그래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답변 엔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AI가 그냥 답변을 다 해버리는 거고 링크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광고를 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 지금 서울에 마포구에 사는데 마포구에서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가나 내가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 할인하는 데까지 좀 찾아가서 내가 할 만한 적당한 데를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AI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들의 광고를 띄운다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AI 오버뷰스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답변
답변 엔진으로 전환되고 있는 서비스 자체에서 충분히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구글은 판단하고 있지만 여기에 퍼플렉시티라든지 오픈 AI도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넥스트 플래그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검색 엔진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유럽의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AI 관련돼서 거기서 오픈 AI가 2명이 발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픈 AI의 그 컨텐츠는 2023년 4월로 업데이트돼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AI를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 결과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구 경기 어떻게 됐냐? 선거 결과 어떻게 됐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르니까 답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 업체인 오픈 AI 솔루션을 이용한 경쟁 업체인 퍼플렉시티라는 검색 업체가 있는데 요즘 여기가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픈 AI도 검색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GPT-4.5에서 보셨겠지만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많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질문하게 됩니다.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진화하면 특히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같이 아버님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는 입력하는 건 되게 더디지만 말하는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해질 거고 여기에는 축구 경기도 물어보고 냉장고 바꾸려고 하는데 냉장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에어컨 수리하고 싶은데 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게 되면 커머스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검색하면서 물건 검색하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 시작한 것처럼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쇼핑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1차 첫 번째 접점을 형성하는 인터페이스, 이것이 만약에 GPT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는 검색 서비스도 들어올 수 있고 커머스 시장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쪽 관련된 시장을 재편하게 될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글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은 어떤 기업이 될 것 같냐면 IBM 될 것 같아요. 네, IBM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주가도 1980년대, 1990년대 보면은 항상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마켓 캐피탈리제이션도. 하지만 지금 IBM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존재감을 그렇게 강하게 못 느끼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AI 모멘트가 만들어진다면 AI 모멘트도 반드시 모멘트라고 우리가 이 태제를 정해놓고 아직 결과를 확인하고 못하지만 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5년에서 7년은 걸리겠지만 경제 질서도 변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질서도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업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기업의 질서들도 뒤바뀔 거고 AI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는 저는 1순위에는 저는 우선 MS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취약한 기업은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메타는 중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 접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캐릭터 AI라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소설 속에 있는 인물, 애니메이션에 있는 인물, 존재하지 않는 이 철학가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호출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더 버지라는 언론에 따르면 틴스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데이 평균적으로 2 hours a day 하루에 2시간씩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지금 메타도 도입을 하고 있고 아마 카카오도 저는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서비스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확대시키는 AI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장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메타의 지속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하게 제가 후반부에서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들 저는 테슬라 기업은 이제는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고, 물론 과거부터도 AI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테슬라 주가가 높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을 보고 높았던 거고, 이제는 실제적인 재무제표 상에서도 AI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야만 하는 AI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 강자들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산업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AI 로봇 산업은 자동차 산업보다도 전체 매출 사이즈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AI 로봇에 있어서 얼마나 이 판에 주도권을 질 것인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신흥 강자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워터 부분은 그거는 이제 버털내기라 병목 현상이라니까. 왜냐하면 이제 왜 AI에 물이 필요하냐? 냉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냉각수가 부족할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브렉스루라든지, 그래서 물 부족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도 지금 인텔 같은 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성이 있는 칩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기술력 브렉스루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에너지는 리소스였죠. 자원이었어요. 석유라든지 그러니까 파설 퓨얼,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자원에 의존하는데 자원의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너지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즉 전기료는 인하된 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국이 전기료가 싸지만 전기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잖아요. 낮아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가격 낮아지고 스마트폰 가격은 물론 낮아지진 않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과거에 그 기술력으로 친다면 이 가격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디플로이먼트, 테크놀로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치퍼, 저렴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테크놀로지의 속성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에저 테크놀로지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솔라라든지 윈드는 여러분 테크놀로지입니다. 자꾸 이것을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하니까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해로움 없이 환경에 악영향 없이 추출해내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파넬 기술이죠. 기술이 진화하다 보니까 솔라 파넬의 가격이 급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솔라 패널에서 단일 솔라 패널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가와트 시가 증가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윈드도 기술인 것이 윈드가 한 바퀴 터빈이 돌 때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킬로와트 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 터빈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의 진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에너지를 에저 테크놀로지로 본다라면 지금 문제는 워낙 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쫓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 낮춰질 뿐이지만 에너지 또한 대단히 저렴해지고 있는, 생산 원가가 저렴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다만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새로운 강자들도 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은 조금 처진 느낌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는 구글의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네. 단기간에는. 근데 장기간에 있어서는 즉 검색 시장 지배율이 90%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빙이 처음에 나오면서 GPT를 결합하면서 구글의 검색을 깰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오픈 AI가 결합된다고 해서 빙이 효과적인 걸 못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구글의 지배력을 깨고 있는 건 퍼플렉시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픈 AI 스스로가 검색 서비스로 진화할 겁니다. 이러면 검색 시장 지배율이 90%에서 80%만 가도 투자자들은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저는 60%, 50% 떨어지는 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90%의 이 지배율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로 가서 85%, 82%, 81%를 기록하는 순간 알파벳의 주가는 대단히 하락할 가능성은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